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22페이지 세금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뭐냐?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A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A사. 자, A사가 B사한테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상품. 자, 상품 판매했고,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B는 A한테 상품 대금으로 10억 원을 줘야 돼요. 자, 부가세 1억 원 포함해서 줘야 되겠죠? 그럼 A는 이 부가세를 세무서에다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원.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없다라고 할게요. 자, 매입세액은 없다. 라고 하면은 A의 납부세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납부해야 될 세액은 1억 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B는 매출세액이 있고 매출세액 없다라고 할게요. 자, 매입세액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1억 원이죠. 이건 빼기 해준다라고 했었죠. 빼기 1억 원 하면 얘의 환급세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환급세액은 1억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B는 환급을 받고 A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B가 환급을 받을 때 세무서 가가지고 저 부가세 1억 원 내고 물품 구입했으니까 부가세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무서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거예요. 증거 제시. 그때 제시하는 증거 자료가 세금계산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요. 두 장. 두 장이 발행이 되는데 똑같은 종이, 똑같은 거, 똑같이 생긴 게 두 장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공급자용 있죠. 물건 판자, 공급자용. 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산 사람은 파란색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날짜 뭐 이런 게 다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샀느냐, 누구한테 팔았느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럼 두 장을 똑같은 거 두 장을 발행해가지고 A가 한 장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B가 한 장 가져갈 거예요. 그럼 B는 이 받아온 이 세금계산서 제시해가지고 부가세 돌려받으면 되겠죠. 근데 A는 여기 있는 세금계산서대로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할 때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단 말이에요. 그게 세금계산서고 만약에 A가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 1억 원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은 B는 이거 무조건 돌려받으려고 하겠죠. 돌려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환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에 B의 세금계산서는 들어와 있어요. 자, 세무서가 있는데 자, 세무서에 B의 세금계산서는 들어와 있는데 A의 세금계산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얘한테 전화해요. 얘는 냈는데 너는 왜 안 냈느냐.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A의 매출을 누락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상단에 세금계산서 종류가 있죠. 자,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종류는 일단 먼저 정규세금계산서. 정규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계산서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수입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하고 수입 세금계산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일단 요 세금계산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요거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보세요. 자, 323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세금계산서 그림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세금계산서는. 자, 그 세금계산서 봤더니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죠.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그다음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진하게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 진하게 적혀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있죠. 근데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고 뭐 상호나 성명, 주소 그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거는 기입이 안 돼 있어도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작성 연월일, 그다음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있죠. 얘들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상단에 표에 보시면은 1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치, 2번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번에 작성 연월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4번에 작성 연월일인데 주의해야 될 게 공급 연월일은 아니에요. 공급 연월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공급 연월일, 그 다음에 발행 연월일 이것도 아니에요. 발행일. 근데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발행일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발행일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공급일은 좀 애매한데 요거 적어두세요. 요거 발행일 해놓고 요거 X라고 이렇게 넣으세요. 발행일은 안 된다라는 거. 발행일하고 작성일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고 보세요. 비고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자, 그다음 표에 2번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거예요. 얘들은 없어도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가 좁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다라고 하면은 얘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22페이지 상단의 종류의 정규 세금계산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를 이야기할 때는 얘만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를 이야기할 때는 정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영수증은 뭐냐? 영수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신용카드에 보면은 부가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 해보셨죠? 그러면 카드 영수증 주잖아요. 거기에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물건값이랑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분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부가세,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빙 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면은 부가세가 얼마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이 될 거고, 간이 영수증이 있는데 간이 영수증은 식당 가서 영수증 하나 주세요 하면은 이 파란색으로 된 종이에다가 뭐 금액 얼마, 그 다음에 뭐 먹은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장 주잖아요. 이런 걸 간이 영수증이에요. 간단한 영수증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 보면은 음식값이 11,000원이 다 적혀 있다. 그럼 이 금액을 보면은 이 금액 내 부가세가 얼마구나라고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넓은 의미에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좁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는 영수증까지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20페이지 상단에 영수증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그 세금계산서의 그 형태는 이야기 들었고 그 참고가 있죠. 자, 참고가 있는데 참고 보기 전에 그 324페이지 상단에 영수증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그 보시면 되겠고, 자 323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자 323페이지 하단에 참고가 있는데 참고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예전에는 A가 B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종이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뭐 얼마 누구누구다 이렇게 써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즘에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을 해요. 전자는 뭐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A가 B한테 발행을 할 때는 메일로 싸줘요. 그래서 이 메일로 세금계산서 전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발행을 했으면은 그 발행한 내역을 A는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해줘야 돼요. A가 B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자, 이메일로 발급한 날이 4월 9일이었다. 4월 9일날 발행했으면은 국세청의 전송은 다음 날이 4월 10일까지 전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발급을 했으면 국세청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전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23페이지 하단에 전송 의무에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자, 꼭 발행해야 되는 대상. 자, 먼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자, 개인사업자는 수익금액이 공급가액,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일 때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아니면은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행해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323페이지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거기 슬래시 해가지고 전자계산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서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자계산서는 의무 발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계산서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서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갔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할게요. 설명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중에요, 진짜. 그 다음 324페이지 영수증. 자, 상당 영수증 설명했고, 이번에 이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유형, 첫 번째 목차가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봤고, 그 다음에 2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있죠. 자, 요것 좀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칠판이 지저분하죠? 좀 지우고 갈게요. 예, 이제 324페이지 그 2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가세사업자는 가세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앞에 납세 의무자 부분 몇 페이지냐면요.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0페이지. 자, 그 300페이지 보시면은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했었죠. 부가세를 내야 되는 자는 사업자다라고 했어요. 그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과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요. 면세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가세 사업자는 뭐하고 뭘로 나눠지냐면요.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로 나눠져요. 간이 가세자라고 하는 거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면세 물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붙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 돼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 하고, 이런 뭘 발행하냐면요. 계산서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계산서. 그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뭐가 다르냐? 세금자 하나 빠졌죠. 그래서 계산서라고 하는 징빙은 세금이 안 붙어요. 부가세가 안 붙는 징빙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525페이지 보세요. 자, 525페이지에 상단에 전자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계산서에 봤더니 공급가액 80만 원만 있고 세액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옆에 524페이지 세금계산서 보세요. 그거 말고 522페이지 세금계산서 보면은 세액이 있잖아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하고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요. 세액이 빠져 있고 공급가액만 나와 있는 게 계산서예요. 왜냐면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는 세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계산서가 나오면은, 요 계산서 있잖아요. 계산서가 나오면은 그거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거다. 면세 사업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앞에 몇 페이지냐면요.
자,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뭘 발행해야 되냐면요.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갈로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이죠. 그럼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발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판단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가세자가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장사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하면은 얘네들은 일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발행 안 해도 돼요.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가세자만 가능해요. 일반 가세자. 그래서 간이가세자나 면세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다시 1번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고, 2번에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교부가 안 돼요. 3번에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되고 뭘 발급해야 돼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3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쓰면서 좀 설명할게요. 이건 중요하죠. 자, 원칙은 뭐냐? 자, 원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면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용역을 공급하면은 반드시 정규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정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계산서를 발행. 그럼 정규 세금 계산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칙은 뭘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냐면요. 정규 세금 계산서. 그럼 정규 세금 계산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 있죠? 네, 세금 계산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자,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자,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은 뭘 발행할 수 있냐면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은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 자, 영수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영수증은 아까 세 가지 배웠죠? 신용카드.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가 간이 영수증이었죠.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요. 이렇게 좀 잘리는 것 같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정규 세금 계산서. 근데 예외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은 뭘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요? 신용카드, 간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은 약간 좀 어색하겠죠?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은 영수증 발급해 주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걸 발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324페이지 보시면은 1번의 원칙 정규 세금 계산서 교부, 2번의 예외 1위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부터 이게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일 거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업종. 근데 이 업종을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가보세요. 예외 2가 있죠. 예외 2. 예외 2가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1호 문제로 참 잘 나온단 말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자, 세 번째 예외 2. 예외 2는 징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네. 발급 의무 면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자, 첫 번째 여객운송업이 있습니다. 여객운송업, 택시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소매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욕, 이발, 미용업, 모기미. 네 번째 입장권 발행 사업자.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주공급. 그 다음 여섯 번째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여객운송업, 택시 등. 자, 여러분들이 택시 타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던가요? 안 해주죠. 네. 그럼 영수증 발급해 주던가요?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결제하시면은 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간이 영수증 발급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발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라고 해서 뭐가 크게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발급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업. 여기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 있죠. 버스 타시면은 영수증 발급해 주던가요? 안 해주죠. 네. 근데 물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에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발급 안 한다라고 해서 발급 안 한다라고 해서 크게 가산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소매업. 자, 소매업이 있는데 소매업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도매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매업. 그 다음에 소매업.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하고 이렇게 소매업자, 사업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도매업자다라고 해요. 자, 그럼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고 도매업자, 이런 사업자들 있죠. 예, 사업자들 간에 거래할 때 도매업자들은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소매업은 면제가 맞는데 도매업은 교부해야 된다. 도매업은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교부 안 하면 가산세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인데 목욕탕 가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다. 좀 웃기지 않으세요? 안 해줘요. 이발소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다. 예, 좀 웃기죠? 예, 안 해줘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욕이나 이발 미용업은 사업과 관련돼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뭐 구입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무조건 면제예요. 절대로 발급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가면은 영수증 발급은 되죠. 뭐 해달라면 해주죠. 근데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입장권 발행 사업. 영화관 있죠, 영화관. 근데 극장 가셔가지고 영화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주나요? 안 해줘요. 근데 영수증 발급해주죠. 해달라면 해줘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1, 2, 3, 4번. 일단 이거 외우세요. 택시, 소매, 모기미,
입장권 이렇게 4개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자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이 간주공급은 제가 앞에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간주자 들어가는 거 2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다.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더 속 편할 거예요. 간주임대료 이건 세무 2급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회계 1급 이론 문제로 간혹 요 주제와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목차만 외우세요. 간주자 들어가는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간주공급 중에서 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추는 교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이유는 몰라도 돼요. 생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왜냐면은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이 세무 2급가면 배워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해할 시간에 딴 거 많이 해서 딴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교부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간주공급은 발급 의무 면제인데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교부해야 한다라는 거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지금 100%를 못 드려요. 그 100%할 시간에 딴 거는 훨씬 낫고 제가 회계급에서 이거 설명하는 거는 진짜 만약 설명하는 뭐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이 이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걸 일단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두 번째 영세율이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에도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도 면제인데 영세율은 수출이죠. 받아간다는 수출인데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 받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쓸모 없겠죠. 그거 다 찢어 버릴 거단 말이에요. 뭐 한글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외국 사업자들은. 그래서 영세율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뭘 발행해야 되냐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한다. 저게 시험에 완전 단골 주제이죠. 꼭 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그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 때 하이닉스를 예를 들었죠. 자, 하이닉스가 아이리버한테 MP3를 팔았다. 그 다음에 아이리버가 이거를 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리버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 MP3 내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장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국내 사업자인 아이리버한테 팔았지만은 실질은 뭐라고 했어요? 이 반도체도 바다 건너가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내 사업자인 아이리버한테 팔았지만은 세율을 0으로 해주는데 이 아이리버가 미국에다가 MP3를 팔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가 뭐라고 했어요? 내국 신용장이죠. 로컬 AC 구매 확인서 다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으면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자, 근데 이 거래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죠.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데 세율이 몇 프로예요? 0%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느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일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교재 506페이지 보세요. 506페이지. 자, 506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은 자, 506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죠. 근데 세금 계산서의 세액란을 봤더니 세액이 뭐라고 돼 있나요? 영세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뭐 형태가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세액이 뭘로 돼 있는 거냐면요. 영세율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324페이지, 5페이지. 자,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5페이지 예외 2의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그거 설명한 거죠?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발급 의무 면제되는 사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다 했고, 근데 그 324페이지 하단에 그 각주 1이 있죠, 각주 1.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들 있죠. 그 책에 아까 324페이지 그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그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한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영수증 발급을 해야 돼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 소매업이죠, 소매업. 소매업 등, 소매업이나 뭐 다른 업종들 있잖아요. 그 4번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뭐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네. 자,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러한 증빙을 발급해야 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그때는 교부할 수 있는 거예요. 교부해야 돼요. 자, 근데 아무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업종이냐면요. 모기미. 목욕, 이발소, 미용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절대로 안 돼요. 교부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할 수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자하고 거래할 수가 없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목욕, 이발, 미용업은 그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목욕탕 가는데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발소, 미용실. 그건 뭐 사업 안 하더라도 다 머리 깎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설명을 다 드렸고, 자, 325페이지 가볼게요. 자, 325페이지 하단에 4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있죠. 자,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교재 326페이지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를 봐야 되는데, 요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326페이지 공급 시기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날. 자,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일.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상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 기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6월 10일 날에 물건을 팔았어요.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에 대금을 회수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요때 발행해야 되느냐, 요때 발행해야 되느냐, 그 언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한이 달라지잖아요. 요때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1기 때죠. 요때 발행한 거면 2기 때잖아요. 부가세 신고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짓는 거는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재활 공급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법에서 언제 공급해라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자, 재활 공급시기 보면 일반적인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재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는 팔았을 때를 이야기해요. 넘겼을 때.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겠고 2번에 재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물을 팔아요. 건물을 파는데 건물 뚝 떼가지고 넘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건물을 팔 때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고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돼요. 3번에 위 1과 2의 규정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건 됐어요. 안 중요해요. 자, 2번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현금 외상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래서 현금이나 외상 할부로 팔았어도 그냥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팔았을 때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판 걸로 봐요. 2번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또는 전력의 공급이 있는데 여기 중요하죠. 장기 할부 판매가 있는데 얘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납부를 받기로 한 때거든요. 그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물건을 팔아요. 자, 물건을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에 팔았다. 이때 인도했어요. 2월 5일 날 인도하고 난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받냐면요. 4월 5일 날, 그 다음에 7월 5일 날, 그 다음에 9월 이게 아니다.
2월 5일 다시 쓸게요. 자, 2015년 2016년이라고 할까? 2016년 2월 5일 날에 물건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2016년 8월 5일 날 그 다음에 2017년 4월 5일 날에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자, 여기 이때가 인도에서 있다가 1회차 할부금, 1회차 할부금이 받을 거고 이때가 2회차 할부금, 그 다음 이때가 3회차 할부금이에요. 할부금이 얼마냐? 이때가 10,000원, 이게 20,000원, 이게 3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장기할 판매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넘기고 난 다음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 1년 이상인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넘기죠. 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 이걸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하고 장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요.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 계산서가 이때 이렇게 끊겨요. 그래서 요때 한 장 끊기고 요때 날짜가 2월 5일자 2016년 2월 5일자로 해서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이렇게 끊길 거고 2회차 할부금이 2016년 8월 5일이죠. 이때 공급가액 20,000원에 부가세 2,000원 이렇게 끊길 거고 그 다음에 3회차 할부금은 2017년 4월 5일 날에 공급가액 30,000원에 부가세 3,000원 이렇게 끊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 3장이 끊겨요. 장기할 판매는 공급 시기와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대요. 근데 일반 할부 판매는 달라요. 일반 할부 판매는 자 만약에 2016년 2월 5일이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 5일 날, 2016년 6월 5일 날 요때 10,000원, 요때 10,000원, 요때 10,000원이다. 예, 이렇게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장기가 아니죠. 1년이 안 넘으니까. 요거는 인도한 시점. 이때 팔았죠. 판 시점에 전액 다 끊긴 걸로 보고 30,000원짜리 끊어줘요. 이때는 30,000원에 3,000원짜리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할부 판매는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끊어요. 근데 장기 할 판매는 이렇게 공급 시기와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이때 해서 3장이 끊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 지급 종합 판매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간 지급 종합 판매가 뭐냐? 그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 2016년 2월 5일이다. 2016년 2월 5일 날에 계약금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금 10,000원. 그 다음에 2016년 4월 5일 날에 중도금을 받아요. 중도금 20,000원. 그 다음에 2016년 8월 31일 날에 잔금을 30,000원 받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이 넘어갔어요. 인도가 됐어요. 자, 중간 지급 종합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다음에 최종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 6개월 이상짜리인 거를 중간 지급 종합 판매다라고요. 그래서 중간 지급 종합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잔금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거를 중간 지급 종합 판매라고 하고 얘도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얘도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6년 2월 5일 날에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 이때 2016년 4월 5일 날에 공급가액 20,000원에 부가세 2,000원. 그 다음에 이때 2016년 8월 31일 날에 공급가액 30,000원에 부가세 3,0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3장이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급 종합 판매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해 지급받고 최종 잔금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거. 그래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대금 치르는 걸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차이가 있죠. 근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는 할부는 물건을 넘겨요. 넘기고 난 다음에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게 할부예요. 자, 근데 중간 지급 종합 판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을 치러야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잔금 치렀을 때 물건을 판 걸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후불로 받느냐, 선불로 받느냐, 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있죠. 그건 뭐냐? 그거는 완성도가 만약에 20%다. 20%일 때 대금을 2만 원 받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주는 경우, 뭐 건물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있잖아요. 건물을 만들어주는데 건물의 완성도가 20%일 때 2만 원, 건물의 완성도가 70%일 때 5만 원 받기로 했고, 그냥 건물의 완성도가 100%일 때 5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성도에 따라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의 각법을 이렇게 받기로 한 때, 얼마 받기로 한 때 있잖아요. 예,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법으로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그다음 거기 전략의 공급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안 중요해요. 3번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이렇게 조건자 붙는 거는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그냥 4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제가 가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가공이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은 네, 그건 재화의 공급이고, 부담하지 않고 단지 가공의 업무만 해주면은 용료의 공급이라고 썼죠. 그래서 지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니까 그냥 재화를 공급한 거죠. 재화를 공급한 거기 때문에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저건데, 저거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가끔. 근데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 5번에 자화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인데, 그건 됐어요. 5번 무시하시고 6번 정도만 외워두세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그냥 폐업한 때 다 팔린 걸로 본다. 이렇게 외우세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시점에 전부 다 팔린 걸로 본다. 예,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돈 꺼내갈 때, 현금을 꺼내갈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수출이 있죠, 수출. 수출은 배 실은 날이 공급 시기예요. 선적한 날 있죠. 그것도 외워두세요. 선적 1날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제가 문제 풀 때 선적 1날에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수출은 선적한 날, 배 실은 날이 물건 판 날로 봐요. 자, 그 다음 9번에 위탁매매. 요거는 재무회계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예,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 그 재무회계 할 때 그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결정할 때 위탁 판매 배웠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용료의 공급 시기가 있는데, 용료의 공급 시기에 동그라미 1번에 통상적인 용료의 공급은 영부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통상적인 용료의 공급이 뭐냐? 일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하기 전에 돈 줘요? 에어컨 설치 다 하고 돈 줘요? 다 하고 돈 주죠.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돈 주는 거니까 일이 다 완료가 됐을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거고, 2번에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까 똑같죠? 네, 그 앞에서 배운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똑같으니까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한 때가 될 거고,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하지 마세요. 세무 2급에서나 나올 내용이지 회계 1급에서 나오면은 그냥 틀리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화 수입의 경우 공급 시기가 있는데, 1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그걸 가져갈 때, 인차하는 때 있죠.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가 인차하는 때, 가져갈 때가 공급 시기가 될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몰라도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시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그 325페이지 하단에 4번에 세금계산세 발급 시기가 있잖아요. 이건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고 일단 328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328페이지 하단에 유형 2 공급 시기 볼게요.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1번 장기할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2번 반복적 거래처 2번 잠깐 넘어갈게요. 3번에 반환 조건부 등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럼 맞죠. 4번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각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가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장기할 판매가 그런 거고, 일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인도한 시점에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잡아야 돼요. 5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아니죠.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에 공급 시기가 되겠죠. 6번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는 수출 신고 수일이 아니라 선적일이라고 썼죠. 7번 일반적인 용료의 경우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건 맞죠.
8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 325페이지 보세요. 325페이지 하단에 세금 계산세 발급 시기가 있죠. 이거 설명할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325페이지 세금계산세 발급 시기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 발행해야 되냐면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뒤에서 뭘 배웠어요? 공급 시기 배웠죠?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먼저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먼저 교부하는 거, 선교부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선교부가 가능하다. 선교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해야 돼요.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 7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에만 선교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돈을 7일 이내에 받았으면 선교부가 가능해요. 자, 그다음 후교부도 가능합니다. 자, 후교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잉여골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잉여골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 발행일이 아니라 작성 월 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게 가능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후교부입니다. 후교부는 잉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게 가능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1월 2일 날에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가 얼마짜리가 있었냐면요. 500원에 50원짜리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월 6일 날에 또 거래가 있었어요. 1월 6일 날에 800원에 80원짜리 거래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에 거래가 700원짜리 거래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700에 70. 자,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 3건이 있었는데 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은 회계 담당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발행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한 달치 있잖아요. 한 달치.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있잖아요. 이 한 달치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합계를 해요.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더라고요. 합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500, 800, 700 더하면 2000이겠죠? 그럼 2000원에 200원짜리. 요거를 날짜를 1월 31일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이거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냐면요. 요거를 사업자한테 2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게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는 한 달치를 다 합계해가지고 31일자로 발행해야 돼요.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은 2월 10일까지 교부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발행해요. 맨날 기찻게 이렇게 매일매일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찾게 해가지고 발행한다라는 거. 자,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어떤 걸 더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1월 31일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에요.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고 발행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월 10일까지. 발행일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성연월일하고 발행일은 다른 말이에요.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작성연월일하고 발행일은 다르다. 작성연월일은 공급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책에 아까 323페이지 보세요. 323페이지 상단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동그라미 4번에 작성연월일 있죠. 자, 그 갈로에 발행연월일 X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었죠. 발행일하고 작성연월일은 달라요.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에
공급 시기, 공급 시기 1을 이야기하는 거고 발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25페이지 볼게요. 자, 하단의 표 4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1번의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된다. 2번 발급 시기 특례 선교부가 있는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대가를 7일 이내에 받으면 정당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3번의 발급 시기 특례 후교부가 있죠. 후교부는 그 동그라미 1번에 거래처별로 익요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오락계 세금계산서 이야기하죠. 요거 다음 달 10일까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별 내용은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래처별로 익요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건 뭐냐면요. 이 기간을 1월 10일까지만 딱 묶어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있었던 이 두 건을 합쳐요. 합치면 얼마가 돼요? 500 더하기 800 하면 1300이죠. 1300에 130원짜리 해가지고 요거를 2월 10일까지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서 기간을 네 마음대로 묶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도 돼요. 10일까지 묶어서 10일자로 발행해도 된다라는 거. 3번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3번 됐어요. 진짜 몰라도 돼요.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락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한 달 내에서 마음대로 묶어가지고 그 기간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게 가능한 세금계산서.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자, 여러분들 328페이지 보세요. 자, 328페이지 유형 1.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 하시오.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수출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만 면제된다. 교부해야 돼요.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되고 2번에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다.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된다라고 썼죠. 2번 X. 3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세율 적용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그쵸. 해외로 나가는 거. 예, 그거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고 썼잖아요. 자,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 제한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요 중요하다라고 썼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4번은 X. 5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모든이 틀린 거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썼죠. 6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면제라고 썼죠. 네, X. 7번 소매업과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소매업은 면제인데 도매업은 교부해야 돼요. X. 8번 면세사업자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도 교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썼죠. 9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X. 10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선교부죠. 선교부 가능하다라고 썼죠. 5. 11번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쵸? 매입자 그쵸 아니죠. 안 배웠죠. 근데 원래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판매한 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 2의 공급 시기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월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가 아니라 작성 연월일로 해야 되겠죠.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예, 공급일자도 돼요.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일, 작성일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발행일은 다른 말이에요. 발행일은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잖아요. X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 그 뒤에 330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 풀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뒤에까지 풀어보시고, 제가 요거 풀 때 있잖아요. 그 앞에서 설명 안 드린 그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